2023년 10월 18일 새벽 2시 32분이었다. 마포구 합정동의 한 낡은 연립주택 3층에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짧았고 날카로웠으며 곧바로 잘려나간 듯 사라졌다. 인근 주민 3명이 일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 2대가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3층 3025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으며 방 안에 있어야 할 거주자 박준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침대 위 이불은 반쯤 걷혀 있었고 베개에는 머리카락 몇 올이 남아 있었다. 싱크대 위에는 물이 반쯤 담긴 유리컵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수면제 한 알이 포장지째 뜯다만 채로 놓여 있었다. 현관문은 체인까지 걸려 있었다. 이것은 밀실이었다. 사람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체인을 건 상태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관할 서대문경찰서 강력계는 사건을 접수하고 이틀간 수사를 벌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실종자 박준영은 32살 남성으로 중소 IT 기업의 프로그래머였고 독신이었으며 가족관계는 부모가 부산에 거주하는 것 외에 특이사항이 없었다. 전과도 없었고 채무도 없었으며 원한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자발적 잠적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석연치 않은 판단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준영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경찰서 민원실에서 울며 호소했다. 그녀는 아들이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직장에도 성실하게 출근했으며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중하게 응대했으나 수사 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를 약속하지 못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한 장의 명함을 건네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력탐정사무소, 마포구 합정동, 잃어버린 것을 찾아드립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였다. 합정동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층에서 이해나가 세종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세종은 2026년 최신 버전의 최첨단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으로서 사무소의 모든 데이터 분석과 실시간 정보 검색을 담당하고 있었다. 300평에 달하는 사무소 전체가 최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첨단 실험 도구들이 정렬되어 있었으며 그 안쪽으로 송태풍 박사의 연구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해나는 올해 25살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분석화학 전문가로 근무하던 그녀를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킨 것이 1년 전이었다. 그녀는 성격이 매우 치밀하면서도 사교성이 좋아 의뢰인들을 처음 맞이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프로파일링 능력도 갖추고 있었고 최첨단 범죄 수사 기법에 정통했으며 각종 장비를 다루는 솜씨는 맥가이버 수준이라 불릴 만했다. 운전 실력 역시 고수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명령을 내렸다. 최근 3개월간 서울 서부권 지역에서 발생한 밀실 실종 사건을 검색해줘. 세종의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었고 결과가 나타났다. 이해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박준영 사건 이전에 유사한 패턴의 실종이 2건 더 있었다. 첫 번째는 8월 21일 은평구 불광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발생했고 실종자는 김도윤이라는 29살 여성이었다. 두 번째는 9월 14일 서대문구 연희동의 오래된 빌라 3층에서 발생했고 실종자는 최성호라는 41살 남성이었다.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밀실 상태에서 사람이 사라졌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으며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울렸다. 강혁이 들어왔다. 그는 1980년생으로 올해 43살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뒤 이 탐정사무소를 차렸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몸에 배어 있어서 어떤 공간에 들어서든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을 순서대로 포착하는 직관을 지니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산으로 부유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돈 때문에 탐정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뚜렷한 사명감이 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신념이었다. 강혁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애나 씨, 새 의뢰가 들어온 거 맞지?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세종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탐정님, 이것 좀 보세요. 박준영 씨 어머니가 오후 5시에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이 사건이 단독이 아닐 수 있어요. 강혁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가 화면에 나열된 3건의 사건 개요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해나는 이미 새 현장의 건축 도면을 세종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제3장 설정 오후 5시 정각에 박준영의 어머니 김말숙 여사가 사무소에 도착했다. 나정희가 그녀를 안내했다. 나정희는 30대 중반의 미인으로 사무소의 조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김말숙 여사는 60을 넘긴 나이에 얼굴이 헬쑥했고 눈 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강혁 앞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강혁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기에 피해자 가족의 아픔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줄 알았다. 김말숙 여사가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준영이는 그 연립주택에 산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직장이 합정동 근처라서 가까운 곳을 구한 건데 이사하고 나서 한 달쯤 됐을 때 전화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옆방에 사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요. 강혁이 물었다. 어떻게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김말숙 여사가 코를 풀며 대답했다. 아무 소리가 안 난대요. 벽이 얇은 연립인데 옆방에서 생활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고요. 그리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싸고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고요. 이해나가 태블릿에 메모를 하면서 물었다. 혹시 준영 씨가 옆방 사람의 성별이라든지 나이대를 말씀하신 적 있나요? 김말숙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라고 했어요. 키가 꽤 크고 마스크에 선글라스에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무섭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그 뒤로 연락이 안 됐고 이틀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해나와 눈이 마주쳤다. 둘 사이에 말없는 교감이 오갔다. 이해나가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3건의 실종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상이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여자. 강혁이 의뢰를 수락했다. 어머니, 제가 준영 씨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김말숙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빛이 섞여 있었다. 의뢰를 수락한 다음 날인 10월 21일 오전 9시에 강혁과 이해나는 박준영이 살던 연립주택을 방문했다. 합정동 이면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40년 넘은 3층짜리 연립주택이었다. 강혁의 사무소가 있는 50층 빌딩에서 불과 700m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묘한 기분을 자아냈다. 건물은 낡았다.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으며 복도의 형광등은 절반이 꺼져 있었다. 강혁은 3층으로 올라가면서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있는 것. 각 층마다 3가구씩 총 9가구가 있었고 3층에는 3015와 3025와 303호가 있었다. 없는 것. CCTV가 하나도 없었다. 어색한 것. 303호의 문 앞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입구가 단단히 묶여 있었고 일반적인 생활 쓰레기와는 달리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이해나가 장갑을 끼고 그 쓰레기 봉투를 들어보았다. 가벼워요. 거의 빈 것 같은데 뭔가 딱딱한 게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일단 놔두고 먼저 3025를 보자.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봉투를 내려놓았다. 경찰이 남겨둔 출입금지 테이프를 걷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김말숙 여사에게 받은 여분의 열쇠였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원룸 구조의 좁은 방이 나타났다. 약 7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와 옷장 하나가 있었고 부엌 큰 현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방의 맞은편 벽에 위치해 있었다. 3층이니 지상에서 약 8m 높이였다. 강혁이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은 이중 잠금 구조였고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는 경찰 보고서의 내용이 맞았다.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 강혁의 눈이 창틀 아래쪽에 머물렀다.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다.
강혁이 이해나를 불렀다. 애나 씨 이것 좀 봐. 이해나가 다가와 확대경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금속성 스크래치예요. 뭔가 금속으로 된 물체가 창틀을 긁은 자국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은 이걸 못 봤을 거야. 밀실이라고 판단한 순간 창문 쪽은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게 무선으로 연결하여 스크래치의 고해상도 사진을 전송했다. 세종은 30초 만에 분석 결과를 보내왔다. 해당 스크래치의 금속 성분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추정되며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는 해당 각도와 깊이의 자국을 남기기 어려움. 강혁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3층 높이에서 아래를 보니 좁은 뒷골목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담장이 있었다. 그런데 위를 올려다본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지붕까지의 거리가 불과 2미터 남짓이었고 지붕 처마 끝에도 비슷한 긁힌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다. 누군가가 지붕에서 내려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렇다면 침입자는 들어온 뒤 창문을 다시 안쪽에서 잠그고 나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간 것인가? 강혁의 시선이 벽 쪽으로 향했다. 302호와 303호 사이의 벽이었다. 그가 벽을 두드려 보았다. 얇은 합판 벽이었다. 그리고 침대 뒤쪽 벽면 아래 부분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구멍이었다. 지름 약 2cm 정도의 구멍이 벽에 뚫려 있었다. 구멍 주변에는 합판 가루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누가 뚫은 거예요. 도청이나 엿보기 목적일 수도 있지만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이쪽에서 뚫은 게 아니라 저쪽에서 뚫린 거야. 합판 가루가 이쪽으로 밀려 나와 있으니까. 303호 쪽에서 이쪽으로 구멍을 낸 거야.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303호. 검은 옷의 여자가 사는 방이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과 이해나는 송태풍 박사와 함께 사건을 분석했다. 송태풍은 43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로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이해나가 가져온 창틀 스크래치의 성분 분석 결과와 벽구멍의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송태풍이 말했다. 알루미늄 합금 스크래치라. 일반적인 침입 도구로는 이런 자국이 안 남아. 사다리를 썼다면 사다리 접지면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아래쪽 골목에는 아무 흔적이 없었지. 강혁이 끄덕였다. 그리고 창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어. 누군가가 창문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창문으로 나가면서 밖에서 안쪽 잠금 장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송태풍이 고개를 저었다. 그 창문의 이중 잠금은 물리적으로 밖에서 닫을 수 없는 구조야. 경첩 방향이 안쪽이고 잠금 레버도 안쪽에만 있어. 이해나가 세종의 화면을 띄우며 끼어들었다. 탐정님 한 가지 가설이 있어요. 침입자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와 함께 벽의 구멍을 통해 옆 방으로 이동한 거라면요. 강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구멍이 지름 2cm밖에 안 돼.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 이해나가 말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있어요. 세종에게 그 연립주택의 원래 도면을 요청했는데요. 302호와 303호 사이 벽에는 원래 연결 통로가 있었어요. 40년 전 건축 당시에는 한 가구였던 걸 나중에 두 가구로 분리하면서 합판으로 막은 거예요. 강혁의 표정이 변했다. 그러면 그 합판 벽을 뜯으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통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나가 끄덕였다. 다만 현재 합판 벽은 온전해요. 작은 구멍 하나만 빼고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송태풍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정리하면 이래. 침입자는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도 안에서 체인이 걸려 있었다. 합판 벽도 온전했다. 그렇다면 침입자는 아직 방 안에 있어야 해. 그런데 경찰이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 피해자도 침입자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혁이 입을 열었다. 한 가지 가능성을 빼먹었어. 침입자가 들어온 뒤에 피해자를 데리고 창문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어떤 방법으로 창문을 잠갔다면. 송태풍이 반박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강혁이 말했다.
일반적인 도구로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만약에 침입자의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다면 이에나와 송태풍이 동시에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이 말을 이었다. 알루미늄 합금 스크래치. 김말숙 여사가 말한 검은 옷의 여자. 그리고 박준영이 느낀 소리 없는 이웃. 만약 그 여자의 팔이 일반인과 다르다면, 예를 들어 인공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면, 창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 피해자를 업고 창문으로 나가면서 비정상적으로 긴 팔을 이용해 안쪽 잠금 장치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 송태풍이 고개를 기울였다. 황당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 팔의 길이가 약 2m 이상이고 관절이 역방향으로도 꺾일 수 있다면 창틀 안쪽 레버를 닫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인체가 존재할 수 있나? 이에나가 세종에게 명령했다. 인체 개조 관련 최신 의공학 논문과 국내외 범죄 사례를 검색해줘. 세종이 즉각 결과를 보여주었다. 화면에 여러 건의 사례가 떠올랐다. 2020년대 들어 불법 의공학 시술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다. 특히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신체 확장 보조 기구가 민간에 유출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었다. 강혁이 결론을 내렸다. 303호의 여자를 찾아야 해. 그런데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 건지 확인부터 하자. 그날 오후 강혁은 형인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로 수시로 강혁의 수사를 도와주었다. 강혁이 말했다. 형, 나 하나만 부탁할게. 마포구 합정동 연립주택 303호 임차인 정보 좀 확인해 줄 수 있어. 강민혁이 대답했다. 혀가 또 무슨 사건이야. 강혁이 간략하게 설명하자 강민혁은 알겠다며 1시간 안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정확히 45분 뒤에 강민혁에게서 답이 왔다. 혀가 이상한데 303호 임차인은 이름이 한세영이야. 주민등록번호 확인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번호야. 위조된 신분이야. 그리고 월세를 현금으로만 납부했고 집주인과의 연락도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했어. 집주인한테 확인해 보니까 얼굴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대. 강혁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위조 신분으로 방을 구해서 살면서 옆방 사람들을 하나씩 실종시킨다. 그것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이에나가 곁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다. 탐정님 303호에 지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가 드론을 띄울게요. 그녀는 사무소에 비치된 최첨단 드론을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50층 건물의 옥상에서 출발한 드론은 조용히 700m를 날아 연립주택 상공에 도달했다. 적외선 카메라가 건물 내부의 여론을 감지했다. 3015에는 여론 하나가 있었고 303호에는 여론이 없었다. 이에나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탐정님 303호에 현재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혁이 답했다. 좋아. 나 지금 내려갈게. 같이 가자. 밤 9시였다. 강혁과 이에나는 어둠 속에서 연립주택으로 접근했다. 이에나가 운전하는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는 소리 없이 골목에 멈추었다. 두 사람은 3층으로 올라갔다. 303호의 문 앞에 섰다. 강혁이 문고리를 잡아보았다. 잠겨 있었다. 이에나가 가방에서 전자 피킹 도구를 꺼내 20초 만에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혁의 감각이 작동했다. 있는 것.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 여러 개가 쌓여 있었다. 없는 것, 가구가 하나도 없었다. 침대도 없고 책상도 없고 냉장고도 없었다.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없었다. 어색한 것, 바닥에 기름때 같은 것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점점이 찍혀 있었다. 이에나가 바닥에 기름 자국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다. 이거 윤활유예요. 기계에 쓰는 윤활유. 강혁이 벽 쪽으로 다가갔다. 302호와의 경계벽이었다. 이쪽에서 보니 작은 구멍이 역시 보였다. 그런데 그 구멍 주변으로 합판 벽이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 구멍을 통해 강한 힘으로 밀고 들어가려 한 흔적처럼. 그때 이에나가 쓰레기 봉투 하나를 열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탐정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혁이 다가가 봉투 안을 보았다. 안에는 알루미늄 합금 막대가 들어있었다. 길이 약 30cm에 지름 약 3cm의 막대였다.
한쪽 끝에는 관절처럼 꺾이는 경첩 구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경첩 부분에는 건조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팔이야. 인공팔의 부품이야. 이에나가 다른 봉투들도 열어보았다. 각각의 봉투에서 비슷한 부품들이 나왔다. 관절 부품과 금속 막대와 와이어와 소형 모터, 그리고 마지막 봉투에서 나온 것은 실리콘으로 만든 얼굴 마스크였다. 여성의 얼굴이었다. 아무런 표정이 없는 창백한 얼굴. 강혁이 말했다. 이건 로봇이야.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었어. 검은 옷의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종하는 기계였다. 이에나가 충격에서 벗어나며 분석적으로 말했다. 원격 조종 로봇이라면 신체를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어요. 팔을 늘리거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거나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설명이 돼요. 생활 소리가 날 리가 없잖아요. 기계니까. 강혁의 턱이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이 로봇을 만들어서 조종한 사람이 진짜 범인이야. 그리고 이 로봇을 여기 두고 실종자 3명을 데려갔다면 실종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지? 바로 그 순간 이에나의 귀에 무언가가 들렸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매우 가볍고 규칙적인 발소리. 금속이 바닥에 닿는 듯한 소리. 이에나가 강혁의 팔을 잡았다. 탐정님 누가 올라와요. 강혁은 즉시 판단했다. 창문으로 나가. 지금 두 사람은 재빠르게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강혁은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탁월했다. 그는 창문 밖 배수관을 타고 2층 지붕으로 내려선 뒤 이에나의 손을 잡아내렸다. 두 사람은 뒷골목을 통해 빠져나왔다. 차에 탄 뒤 이에나가 후방 카메라를 확인했다. 3층 303호의 창문에 무언가가 서 있었다. 검은 실루엣이었다. 그것은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창틀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 이에나가 속삭였다. 돌아왔어요. 로봇이 돌아왔어요. 강혁이 말했다. 가, 빨리 사무소로 가. 이에나는 엑셀을 밟았다. 사무소로 돌아온 두 사람은 즉시 송태풍 박사와 합류하여 수집한 증거를 분석했다. 새벽 2시까지 분석이 이어졌다. 송태풍이 알루미늄 합금 부품의 제조 번호를 추적했다. 세종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해당 합금의 출처를 좁혀나갔다. 결과가 나왔다. 해당 알루미늄 합금은 산업용 특수 소재로서 국내에서는 단 3곳의 업체만이 취급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정밀 기계 제조업체인 TM테크였다. 이 업체는 2022년에 산업용 로봇팔 시제품을 제작한 이력이 있었고 해당 시제품의 합금 성분이 현장에서 발견된 부품과 98% 일치했다. 이에나가 TM테크의 정보를 더 파고들었다. 세종이 기업 등기부와 주주 명부와 직원 목록을 띄워주었다. 대표이사는 정우진이라는 52세 남성이었다. 그런데 이에나의 눈에 띈 것은 기술이사 항목이었다. 기술이사 오현석, 47세,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카이스트 로봇공학 박사, 전 삼성전자 로봇사업부 수석연구원, 2021년 삼성 퇴사 후 TM테크 합류, 송태풍이 말했다. 로봇공학 박사라. 인간형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네. 강혁이 오현석의 사진을 세종 화면에 띄웠다.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중년 남성이었다.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강혁의 직감은 이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이에나가 오현석의 개인정보를 추가로 조회했다. 그의 주소는 마포구 연남동이었다. 합정동 연립주택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 그리고 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다. 오현주, 49세. 그런데 오현주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자 이에나의 손이 멈추었다. 오현주는 2021년 2월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쌓이는 추락사. 마포구 합정동 연립주택 3층 창문에서 추락. 강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같은 연립주택이야. 이에나가 끄덕였다. 같은 건물이에요. 303호에 살던 오현주가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했어요. 2021년 2월이면 2년 8개월 전이에요. 송태풍이 끼어들었다. 추락사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확인해봐. 이에나가 세종에게 명령했다. 세종이 당시 수사 기록을 불러왔다. 당시 경찰 판단은 자살이었다.
오현주는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유서는 없었지만 정황상 자살로 결론 지어졌다. 하지만 보고서 끝에 한 줄이 있었다. 유족 오현석이 타살 가능성을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청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됨. 강혁이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 오현석은 누나가 그 연립주택에서 죽었어. 자살로 처리됐지만 본인은 타살이라고 믿고 있어. 경찰은 재수사를 기각했어. 그래서 오현석이 직접 복수를 하기로 한 거야. 누나를 죽인 사람이 그 건물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로봇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하나씩 없앤 거야.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3명의 실종자와 오현주의 죽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아직 모르잖아요. 강혁이 끄덕였다. 그래, 아직은 가설이야. 하지만 방향은 맞아. 내일 오현석을 만나러 가자. 다음 날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강혁과 이해나는 파주의 TM테크를 방문했다. 이해나가 무인 승용차를 조종하여 사무소를 출발한 지 45분 만에 도착했다. 파주 출판단지 근처의 공업지역에 위치한 2층짜리 공장 건물이었다. 강혁은 기자를 가장하여 산업용 로봇에 대한 취재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안내를 받아 2층 사무실로 올라가자 기술이사 오현석이 마주 나왔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마른 체형이었고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손가락이 유난히 길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두 사람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강혁이 취재를 빙자한 질문들을 이어갔다. 이쪽에서 만드는 로봇팔은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오현석이 대답했다. 주로 자동차 조립 라인과 반도체 클린룸에 납품합니다. 정밀도가 0.01mm 이내여야 하거든요. 강혁이 물었다. 인간형 로봇도 만드시나요? 오현석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인간형은 저희 사업 영역이 아닙니다. 산업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해나가 옆에서 자연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기술이사님 개인적으로는 인간형 로봇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나요? 카이스트에서 로봇공학 박사를 하셨으면 그쪽 연구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현석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덮었다. 학교 다닐 때는 좀 했죠. 하지만 상업성이 없어서 접었습니다. 강혁은 오현석의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형사 시절에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캐물을 때가 아니었다. 강혁은 적당히 취재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건물을 나서는 길에 강혁은 주차장 한쪽에 세워진 검은색 밴을 보았다. 번호판을 외웠다. 차에 탄 뒤 이해나에게 말했다. 저 밴 번호 추적해줘. 그리고 오현석의 최근 동선도 이해나가 바로 세종에게 연결하여 번호판 조회를 요청했다. 결과가 나왔다. 해당 밴은 오현석 개인 소유였고 최근 한 달간 마포구 합정동 일대에서 심야 시간대에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강혁이 말했다. 확정이야. 오현석이 로봇을 그 밴에 싣고 연립주택으로 가서 조종하고 있어. 문제는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느냐야.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오현주가 왜 죽었는지. 정말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리고 만약 타살이라면 누가 죽였는지, 그게 밝혀져야 오현석의 동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강혁이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형한테 부탁해서 오현주 사건 당시 수사 기록 전체를 받아보자. 그날 밤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서 받은 오현주 사건의 수사 기록을 읽었다. 2021년 2월 14일 새벽 3시경에 오현주가 3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3층에는 3015에 윤대식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고 3025에는 공실이었으며 303호에 오현주가 살고 있었다. 2층에는 2015에 김도윤이, 2025에 박준영이, 2035에 최성호가 살고 있었다. 강혁의 눈이 멈추었다. 김도윤과 박준영과 최성호, 이 세 사람은 바로 최근 실종된 3명이었다.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오현주가 죽었을 때 같은 건물에 살던 사람들이 2년 뒤에 하나씩 실종되고 있어. 오현석이 누나의 죽음에 이 세 사람이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사 기록을 더 읽어내려갔다. 사건 당시 2층 주민 3명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3층 301호의 윤대식은 다른 진술을 했다. 그는 새벽 2시쯤에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가 오현주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대식의 진술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강혁은 윤대식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이사를 갔고 현재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강혁은 내일 윤대식을 만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그때 이해나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다. 탐정님 큰일 났어요. 302로 현재 거주자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드론 여론 감지로 한 명이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 사람이 위험할 수 있어요. 강혁이 즉시 답했다. 뭔데? 이해나가 보내온 정보를 확인했다. 302로 현 거주자는 한소희라는 26살 여성으로 대학원생이었다. 그녀가 입주한 것은 불과 2주 전이었다. 강혁의 가슴이 차가워졌다. 오연석의 패턴은 같은 건물 주민을 노리는 것이었다. 새로 입주한 한소희도 위험할 수 있었다. 강혁이 이해나에게 전화했다. 애나 씨 지금 바로 출동해. 내가 차를 가지고 나갈 테니 현장에서 만나자. 한소희 씨한테 경고해야 해. 이해나가 답했다. 이미 차 키 들고 나왔어요. 탐정님,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강혁은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언제나 한 발 빠른 그녀였다. 강혁과 이해나가 연립주택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였다. 3층 301호의 문을 두드렸다. 한참 만에 잠옷 차림의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다. 한소희였다.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 밤에 뭔데요? 강혁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이 건물에서 최근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한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 아저씨가 한 번 왔었어요. 조심하라고만 하고 갔는데. 강혁이 말했다. 옆방에서 이상한 점 느끼신 거 없으세요? 303호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누군가를 봤다든지. 한소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좀 무서운 게 있긴 해요. 옆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벽이 이렇게 얇은데 생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가끔 밤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는데 문을 열고 보면 아무도 없어요. 한 번은 그 발소리가 제 문 앞에서 멈춘 적도 있었어요. 이해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소희 씨,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한소희는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순순히 짐을 챙겼다. 한소희를 인근 호텔에 안전하게 보낸 뒤 강혁과 이해나는 연립주택 앞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골목 끝에서 검은색 밴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번호판이 일치했다. 오현석의 밴이었다. 밴이 건물 뒤쪽에 정차했고 뒷문이 열렸다. 강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밴에서 내린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인간 형태의 무언가였다. 키는 약 170cm였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관절이 꺾이는 방향이 일반인과 달랐다. 그것은 건물 외벽을 타기 시작했다. 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벽에 홈을 집었고 팔이 늘어나면서 2층 창틀을 잡았다. 다시 팔이 늘어나 3층 창틀을 잡았다. 마치 거미가 벽을 기어 오르듯이 3층까지 올라간 그것은 301호의 창문 앞에 멈추었다. 이해나가 속삭였다. 한소희 씨를 내보내길 잘했어요. 강혁이 끄덕이며 말했다. 저걸 영상으로 기록해. 증거가 필요해. 이해나는 이미 고감도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한 상태였다. 로봇은 301호의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한소희가 평소에 이중 잠금을 걸어두었는지 열리지 않았다. 로봇은 30초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벽을 타고 내려와 밴으로 돌아갔다. 밴은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강혁이 말했다. 이제 확실해. 오연석이 이 로봇을 조종해서 주민들을 창문으로 납치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어. 납치된 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이해나가 말했다. 오연석의 집이나 작업장을 수색해야 해요. 하지만 영장 없이는 불법이잖아요. 강혁이 말했다. 형한테 얘기하면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줄 수 있어. 이 영상이면 충분한 소명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강혁은 강민혁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강민혁은 영상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혁아, 이거 대단한 건데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강혁이 말했다. 형 고마워. 빨리 부탁해. 실종자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 강민혁이 끄덕이며 대답했다. 오늘 중으로 발부받아 볼게. 영장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일산으로 향했다. 윤대식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윤대식은 연립주택 3015에 살던 사람으로 오현주 사망 당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진술을 했던 인물이었다. 일산 정발산동의 아파트에서 윤대식을 만났다. 그는 50살이 넘어 보이는 남자로 배가 나왔고 얼굴이 붉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탐정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강혁이 부드럽게 설득하자 결국 거실로 안내했다. 강혁이 물었다. 2021년 2월에 옆방 오현주 씨가 돌아가셨을 때 경찰에 진술하신 내용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시 새벽에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윤대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얘기를 왜 지금 와서? 강혁이 말했다. 같은 건물에서 최근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오현주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윤대식이 한숨을 쉬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때 내가 술 취한 게 맞아요. 하지만 들은 건 확실히 들었어요. 새벽 2시쯤에 복도에서 3명 이상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2층에서 3층으로. 그리고 옆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좀 지나니까 오현주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창문 여는 소리가 나고 비명이 들렸어요. 강혁이 물었다. 3명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윤대식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이사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2층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김도윤이랑 최성호. 그 2사람이 오현주 씨한테 뭔가를 하는 걸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뭔가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윤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현주 씨가 예쁜 사람이었거든요. 김도윤이랑 최성호가 계속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한 척 먹을 것 가져다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밤에 찾아가고 그랬어요. 오현주 씨가 싫다고 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박준영이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직접 뭘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2사람이 하는 걸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이해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러니까 3사람이 오현주 씨를 괴롭혔고 그날 밤 3사람이 올라와서 오현주 씨를 창문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건가요? 윤대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나도 무서워서 경찰한테 제대로 말 못했어요. 술 취해 있었다는 핑계 대고. 강혁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흘렀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다. 오현주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묻힌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혁은 생각했다. 오연석이 복수를 한다 해도 3명을 납치하여 감금하거나 해한 것이라면 그것 역시 범죄였다.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막아야 했다. 탐정이 된 후 그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모든 관계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였다. 강혁이 눈을 뜨며 말했다. 애나 씨 돌아가자. 할 일이 많아. 그날 오후 늦게 강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영장이 발부되었다. 오현석의 연남동 자택과 파주 TM테크 공장에 대한 수색영장이었다. 강혁은 경찰 협조를 받아 합동수색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대문경찰서 강력계 형사 4명이 동행하기로 했다. 10월 23일 새벽 5시에 수색이 시작되었다. 2팀으로 나뉘어 하나는 연남동 자택으로 하나는 파주 공장으로 향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파주 공장팀에 합류했다. 공장에 도착하여 문을 열자 1층은 정상적인 산업용 로봇 제조 시설이었다. 로봇팔 부품들과 조립 라인이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2층 사무실 뒤편에 잠겨있는 철문이 하나 있었다. 열쇠를 찾지 못하자 형사 한 명이 볼트 커터로 자물쇠를 잘랐다. 문이 열리자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형광등이 없어 이해나가 손전등을 켰다. 계단을 내려가자 넓은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약 20평 정도의 공간이었고
벽면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앙에는 조종 장치로 보이는 기계가 놓여 있었다. 조이스틱과 페달과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이 오현석이 로봇을 원격 조종하던 공간이었다. 그런데 지하 공간 한쪽 벽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이 문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다. 강혁이 문을 열었다. 안에는 세 개의 독방처럼 나뉜 공간이 있었다. 각 공간에 간이 침대 하나와 화장실 하나가 있었고 식수와 식량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세 공간 중 두 곳에 사람이 있었다. 김도윤과 최성호였다. 두 사람은 수척해졌지만 살아 있었다. 김도윤이 울면서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최성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을 구출했다. 하지만 세 번째 공간은 비어 있었다. 박준영이 없었다. 강혁이 물었다. 박준영은 어디 있지? 김도윤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옆방에서 끌려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뒤로 없어요. 그 순간 연남동 자택 수색팀에서 무전이 왔다. 자택에 오현석이 없습니다.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영장 집행 소식이 새어나간 것인지 아니면 원래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오현석은 사라졌고 박준영의 행방도 여전히 미궁이었다. 이해나가 세종에게 긴급 명령을 내렸다. 오현석의 모든 금융거래와 통신 기록과 차량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줘. 세종이 즉각 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이해나는 오현석의 검은색 밴에 부착된 GPS 기록을 분석했다. 최근 일주일간의 이동 경로가 화면에 떠올랐다. 대부분은 파주와 연남동과 합정동 연립주택 사이를 오가는 패턴이었지만 하나의 경로가 눈에 띄었다. 사흘 전인 10월 20일에 밴이 인천 방면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다. 목적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이었다. 을왕리 해변 근처의 폐 창고 지역. 강혁이 이해나에게 말했다. 거기로 가자. 지금 당장. 박준영이 거기 있을 수 있어. 이해나가 차 시동을 걸며 말했다. 탐정님 경찰 백업을 요청할까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형한테 연락해놓고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하자. 박준영이 살아있다면 시간이 없을 수 있어. 이해나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최고급 승용차의 엔진이 부드럽게 포효했다. 파주에서 인천 을왕동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이었지만 이해나의 운전 실력으로는 1시간이면 충분했다. 그녀는 차선을 정확하게 바꾸며 능숙하게 차를 몰았다. 달리는 차 안에서 강혁이 말했다. 애나 씨. 이해나가 전방을 주시하며 답했다. 네, 탐정님. 강혁이 말했다. 이 사건이 끝나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이해나의 귀가 빨개졌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사건부터 끝내줘, 탐정님. 1시간 뒤 을왕동에 도착했다. 해변에서 내륙 쪽으로 500m 들어간 곳에 폐 창고 3동이 나란히 있었다. 녹슨 함석 지붕에 깨진 창문, 오래전에 버려진 수산물 가공 시설이었다. 이해나가 드론을 띄워 여론을 감지했다. 세 번째 창고에서 여론 2개가 감지되었다. 강혁이 말했다. 2명이야. 오현석과 박준영일 가능성이 높아. 이해나가 말했다. 조심해야 해요. 오현석이 로봇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강혁이 끄덕이며 차 트렁크에서 방탄조끼 2벌을 꺼냈다. 두 사람이 조끼를 입고 창고에 접근했다. 세 번째 창고의 옆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강혁이 먼저 들어갔다. 넓은 창고 내부에 작업등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아래 의자에 한 남자가 묶여 있었다. 박준영이었다. 의식이 있었고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오현석이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저 박준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혁이 입을 열었다. 오현석 씨. 오현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한 듯 얼굴이 황폐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누구세요? 강혁이 답했다. 강혁 탐정사무소입니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현석이 씁쓸하게 웃었다. 빠르시군요. 경찰보다 훨씬.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과 다른 2사람이 제 누나를 죽였어요. 창문에서 밀었어요. 새벽에 올라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니까 들이닥쳐서 밀었어요. 누나는 우울증이 있어서 거부를 못했어요.
계속 찾아오고 괴롭히고 마지막에는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입을 막으려고 밀어버린 거예요. 박준영이 의자에서 몸부림쳤다.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강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오연석 씨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누나를 잃은 슬픔도 진실이 묻힌 분노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가둔 순간 당신도 범죄자가 된 겁니다. 오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자살이래요. 누나가 자살할 사람이 아닌 걸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직접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강혁이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다. 당신이 만든 그 로봇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누나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겠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누나가 원하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법 앞에 세우겠습니다. 오현석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무릎이 꺾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하여 오현석을 연행하고 박준영을 구출했다. 박준영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김도윤과 최성호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건은 종결된 듯 보였다. 오현석은 감금과 납치 혐의로 구속되었고 김도윤과 최성호와 박준영은 피해자로 분류되었다. 언론에는 로봇을 이용한 엽기 납치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강혁은 만족하지 못했다. 사건 이후에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걸렸다. 이틀 뒤 10월 25일에 강혁은 사무소에서 이해나 및 송태풍과 함께 최종 정리를 하고 있었다. 세종이 오현주 사건의 재수사를 위한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할 서류를 만들고 있었다. 윤대식의 진술과 오현석이 자백한 세 사람의 범행 동기를 종합하면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했다. 그때 송태풍이 말했다. 강혁 씨 하나 이상한 게 있어. 강혁이 올려다보았다. 송태풍이 세종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오현석이 만든 로봇의 설계도를 분석한 결과야. 이 로봇은 원격 조종으로만 작동하는 구조인데 조종 범위가 최대 200m밖에 안 돼. 와이파이가 아니라 전용 무선 주파수를 쓰거든. 그런데 파주 공장 지하에서 조종했다면 합정동 연립주택까지 거리가 30km가 넘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강혁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그러면 오현석은 파주에서 조종한 게 아니라 송태풍이 끄덕였다. 현장 근처 200m 이내에서 조종했어야 해. 그런데 연립주택 주변 200m에 오현석이 머물 만한 장소가 어디야? 이해나가 즉시 세종에게 명령했다. 연립주택 반경 200m 내의 모든 건물과 차량 주정차 기록을 분석해줘. 세종의 결과가 나왔다. 연립주택 바로 뒤 골목에 있는 주차장에서 검은색 밴이 매번 같은 자리에 주차된 기록이 있었다. 거리는 약 80m. 밴 안에서 조종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강혁이 말했다. 그건 맞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송태풍이 말했다. 문제는 시간이야. 첫 번째 실종인 김도윤 사건이 8월 21일에 발생했잖아. 그날 오현석의 알리바이를 확인해봤어. 그날 밤 오현석은 부산에 있었어. 부산에서 열린 로봇 박람회에 참석해서 발표를 했어. 출입 기록과 호텔 체크인 기록이 확인돼. 강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산에 있었다고. 그러면 8월 21일에 밴이 합정동에 주차된 기록은 송태풍이 끄덕였다. 있어. 밴은 합정동에 있었어. 오현석은 부산에 있었고 이해나가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가 오현석 대신 로봇을 조종한 거예요. 공범이 있어요. 세 사람 사이에 전율이 흘렀다. 강혁이 세종에게 명령했다. 오현석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분석해줘. 가족, 친구, 동료 모두. 세종이 작업을 시작했고 2분 뒤에 결과가 나왔다. 이해나가 화면을 보고 숨을 멈추었다. 오현석의 대학 동기 중 한 명.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1997학번. 이름은 정태우. 현재 직업은 서대문경찰서 강력계 형사. 강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박준영 실종 사건을 자발적 잠적 가능성으로 묻으려 했던 바로 그 경찰서의 형사가 오현석의 대학 동기였다. 이해나가 말했다. 정태우 형사가 수사를 방해하면서 동시에 로봇 조종에도 가담한 거예요. 오현석이 직접 움직일 수 없을 때 정태우가 대신 벤에 타서 로봇을 조종한 거예요.
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진전이 없었던 거야. 안에서 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현주 사건 당시 자살로 결론 내린 것도 혹시 정태우가 관여한 건 아닌지 송태풍이 확인했다. 2021년 2월 오현주 사건 당시 서대문 경찰서 담당 형사 정태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정태우는 오현석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였고 오현주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일부러 자살로 결론 지은 것이었다. 처음부터 오현주가 타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 오현석의 복수를 도운 것이었다. 경찰 내부에 있으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로봇 조종에도 가담한 이중 범행이었다. 강혁이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서대문서 강력계 정태우 형사 체포영장 청구해야 해. 공범이야. 강민혁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혀가 확실해. 강혁이 대답했다. 확실해, 형. 증거 다 있어. 강민혁이 말했다. 알겠다. 바로 움직인다. 10월 27일 정태우가 체포되었다. 그의 자택에서 로봇 조종 매뉴얼과 오현석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 기록이 발견되었다. 정태우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앞에서 결국 자백했다. 그는 오현석의 대학 시절부터 20년 넘는 친구였고 오현주와도 알고 있었다. 오현주가 죽었을 때 담당 형사로 배정된 것은 우연이었지만 현장에서 김도윤과 최성호와 박준영의 거짓 진술을 간파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여 기소할 수 없었고 결국 친구 오현석과 함께 사적 복수를 계획하게 된 것이었다. 검찰은 정태우에 대해 직권남용과 증거인멸과 감금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동시에 오현주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김도윤과 최성호와 박준영에 대해서도 폭행과 강요 및 살인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10월 30일에 강혁은 김말숙 여사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아드님 박준영 씨가 무사히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강혁이 박준영이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주자 그녀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으로 변했다. 강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진실은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서만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말숙 여사가 떠난 뒤 강혁은 창가에 서서 합정동의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50층 높이에서 보이는 세상은 작고 복잡했다. 그 어딘가에 오현주처럼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쓰러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오현석처럼 분노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었다. 이해나가 커피를 가져와 강혁 옆에 섰다. 탐정님 뭘 보고 계세요? 강혁이 답했다. 사건은 끝났는데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 이해나가 말했다. 그게 탐정님다운 거예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니까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애나 씨. 이해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네, 강혁이 말했다. 고마워.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이해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다. 당연한 건데요, 탐정님. 그럼 다음 의뢰 정리할까요? 나정희 씨가 3건 3개 올려놨어요. 강혁이 돌아서며 말했다. 그래, 세상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송태풍이 연구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강혁 씨 정태우 건에서 하나 더 확인된 거 있어. 오연석이 만든 로봇이 총 3대야. 우리가 현장에서 본 것이 2호기이고 파주 공장에서 한 대가 더 발견됐는데 그게 1호기야. 근데 3호기의 행방이 아직 확인 안 돼. 강혁이 멈추었다. 3호기, 송태풍이 끄덕였다. 오연석의 설계도에 3호기 도면이 있었어. 2호기보다 더 발전된 모델이야.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인공지능형이야. 원격 조종이 필요 없어. 한번 목표를 입력하면 스스로 움직여. 이해나가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런 게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송태풍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오연석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확인이 안 돼. 3호기가 이미 폐기됐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작동 중일 수도 있어. 강혁이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합정동의 밤이 내려오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금속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가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바로 그 시각, 합정동의 어느 낡은 연립주택 3층에서 한 여자가 벽에 귀를 대고 있었다. 옆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다. 옆방에 사람이 사는 건 맞겠지.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웃고 있었다. 2023년 11월 오현주 사건 재수사 결과 김도윤과 최성호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박준영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오현석은 감금 및 납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정태우는 경찰 측에서 파면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이 사건으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혁에게 명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현주라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진실의 빛을 본 것이었다. 사건 이후 강혁은 오현석에게 면회를 갔다. 두 사람은 오래 마주 앉아 있었다. 강혁이 말했다. 당신 누나는 이제 쉴 수 있을 겁니다. 오현석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강혁의 전화기가 울렸다. 이해나였다. 탐정님 새 의뢰가 왔는데요. 좀 급한 건이에요. 강혁이 물었다. 뭔데? 이해나가 답했다. 은평구에서 또 밀실 실종이 발생했어요. 패턴이 같아요. 강혁의 걸음이 빨라졌다. 사목이 그것은 아직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